안녕하세요. 조충현입니다. 7월 16일 토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년 전쟁은 글자 그대로 30년 동안 독일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이제 종결하기 위해서 맺어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국가, 이 소위 말하는 주권 개념이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한 그야말로 세력 균형이라는 이 외교, 서유럽권의 외교 정책이 이 시기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서론이 약간 좀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0년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년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고요. 이 종교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있죠. 이 주권국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국가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이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이 15, 16세기 이래 발전했죠.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고, 이 국제적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국가는 그 전쟁에 대응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이 15, 16세기 이래 발전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 국제법 개념이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의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종교 전쟁의 종지부를 짓고 이 국민 주권 국가와 세력 균형의 원칙이 천명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대부분의 전쟁은 종교를 명분으로 한 이 전쟁이었어요. 사실상 이 전쟁의 이 내거는 구호는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 실상은 아주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죠. 이제 이 전쟁의 이 속성은 결국 국민 주권 국가와 세력 균형의 원칙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30년 전쟁은요, 주로 독일 땅에서 벌어진 참혹한 국제전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진행이 됐죠. 한 나라의 땅에서 이 30년 동안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소위 말하는 전쟁터인데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그야말로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참전국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였습니다. 사실상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죠. 독일 땅에서 그야말로 이 유럽의 모든 군대가, 이 나라의 군대가
총집결해서 전쟁을 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어휴,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독일인들의 생활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정도가 아니죠. 뭐 그야말로 이 참혹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이 새로운 길을 찾고자 종전회담을 개최하게 되죠. 그 결과 나온 것이 앞서 얘기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30년 전쟁의 원인이 됐던 이 사건인데요. 그게 사파로 남아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교도와 그 구교도 이 참사회 이 모임이 있었는데 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 가톨릭 참사원을 신교도들이 이 창 밖으로 내 던진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뭐 사람이 죽었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단순한 종교상의 이 교리상의 이 의견 다툼이 결국은 30년 전쟁의 이 도화선이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이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하는 그 모습인데 이제 가톨릭 성당에 세워진 여러 이 성상들을 이제 개신교도들이 이제 파괴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30년 전쟁의 이 원인은요, 1618년 신성 로마 황제의 신교 탄압 정책에 반발한 이 보헤미아의 신교도들이 이 라트신 궁전에서 가톨릭 참사위원들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린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1566년에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이 가톨릭 교회들을 습격해 방화와 파괴를 자행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건이 원인이 돼서 사실상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의 참가국이기도 했던 이 네덜란드의 독립을 승인하는 조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80년 전쟁으로 보는 입장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뭐 일부 사람들의 얘기고요. 이 대부분은 30년 전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초에 이 종교개혁 과정의 이 전쟁은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로 종결되게 되죠. 이 국가 지배자의 종교를 모든 백성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루터파 이외의 종교는 아울러서 인정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루터파냐 아니면 가톨릭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국가 지배자가 이 종교를 믿게 되면요. 그 백성들은 뭐 가톨릭이 됐던 기독교가 됐던 상관없이 루터교가 됐던 상관없이 무조건 국가 지배자의 종교를 따라야만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파를 비롯한 다른 교파의 반발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죠. 이 서로를 이 루터파든 가톨릭이든 칼뱅파든 할 것 없이 서로를 악마의 종들로 여기고 거리낌 없이 사륙을 저지르는 종교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당시의 참혹한 모습, 종교 전쟁이 정말 참혹하죠. 이 고목에다가 사람을 교수형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학살이 이 자행되고 용인된다는 점에서 뭐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뭐 그렇지만 이 시기는 아직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만행도 공공연하게 저질러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까 종교를 말씀드렸죠. 이번에 중요한 것은 국기입니다. 이 신성로마 황제는요, 이 교회 수호자라는 중세 이래의 정치적 역할을 내세워 신교를 믿는 지역과 지역 영주를 탄압하며 이 황제권 강화를 시도하게 되죠. 이 황제의 직접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지방 분권의 통치자 입장에서 이 종교전쟁은 황제권에 저항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중세 이래로 가지고 있던 이 황제로서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명목적인 이 황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진정한 황제가 되고자 시도를 하게 되죠. 여기에 이 지방분권적인 통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황제권을 막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이 와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황제 독재권 행사를 막으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16세기 초에 이루어진 이 지구 한냉화로 인한 기상이후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구 한냉화라는 말을 듣고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조금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라는 것이 이 기후사를 하는 요새 친구들이 밝힌 바로는 지구라는 것이 온난화와 항냉화가 동시가 아니고 평년 기온을 유지하다가 뭐 기후 온난화 혹은 한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는 뭐 열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데 한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작황이 엉망이 되면서 이 아사자와 동사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죠. 예, 이 유럽 전체가 불안과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죠. 전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이 지구 한냉화로 소위 말하는 곡물을 재배할 때 가장 적합한 온도보다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아사자와 동사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그야말로 내 배를 채우는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의 그런 사고가 만연해지게 되죠. 군주들도요, 이 승리를 담보로 군비를 마련하고 이웃 국가를 침략하게 됩니다. 예, 뭐 국가의 곳간을 아무리 뒤져봐도 남은 곡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군비를
마련해서 외국으로 쳐들어가서 노략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합스부르크를 상징하는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 때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가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이 아마 프랑스일 것 같아요. 대표적인 국교 나라에서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 신교도 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은 대표적인 신교 국가들이죠. 이쪽으로 이 가담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익을 바탕으로, 종교보다는 국익을 바탕으로 이 프랑스는 신교도 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보헤미아의 신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를 보헤미아 출신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무력 진압하게 되죠. 스페인은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인연으로 이 황제편에 서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이 합스부르크가인 스페인과 독립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반황제 전선에 가담하게 되고요. 이 덴마크와 스웨덴은 신교 국가이면서 동시에 독일의 팽창을 염려했기 때문에 반황제 전선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독일, 스페인이 동서국경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것을 경계해서 이 반황제 전선에 가담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교와 신교의 대결이라는 종교전쟁의 양상이 많이 쇠퇴했다는 것을 프랑스의 참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1628년 신성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2세가 이탈리아의 영토 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과 적대 관계로 돌변하게 되죠. 신성로마 제국 황제라면 이 가톨릭을 수호하는 수문장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역으로 로마 교황과 적대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1629년에는 이 토지 반환령을 선포해서 과거의 교회령이다가 영주 소유가 된 토지를 일체 교회에 반환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가톨릭 영주들까지도 반발하게 되면서 황제에게 맞서는 계기가 됩니다. 종교전쟁의 틀을 벗어나 황제파와 반황제파의 이 영토 분쟁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 스웨덴의 아돌프 국왕이 선보이는 이 조총 부대의 연속 사격 모습입니다. 초반의 승세에도 불구하고 이 황제파는 계속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토지 반환령이다. 그리고 기타 등등을 통해서 계속 자충수를 두게 되죠. 1231년에서 1632년에 이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가 황제파의 발렌슈타인을 격파하게 되고요. 1635년에는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내내 황제파가 밀리게 되죠. 1637년에는 이 프랑스가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고 반황제파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1640년에는 포르투갈이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하게 되고요. 스페인은 네덜란드와의 전쟁에서조차 패색이 짙어져서 황제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황제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했죠. 이 민가에 들어가서 이 군인들이
이 노략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당시의 군대는 이 대부분 용병들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상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군대에 간 거지, 뭐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뭐 전쟁 중에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민가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노략질을 하는 모습이죠. 예, 이 또 군인들이 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피난민들을 이제 그야말로 노략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 전쟁이라는 거 정말 참혹하죠. 이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또 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시기에 전쟁은 이 용병들이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독일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끌려나가고 학살당하고 약탈당했죠. 이 용병 위주였던 군인들은 적군이건 아군이건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30년 전쟁이라는 국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일 평민들이 밤낮으로 꿈꾸었던 것은 사실상 종전이었죠. 이 정식으로 평화조약 체결 교섭에 들어갔지만 이 조약이 성사되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교황령, 스페인 등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했고요. 이 독일 측 참여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외에도 66개의 66개의 이 공국들도 포함이 됐죠. 다시 말하면 70여 개국이 이 종전조약에 이 합의를 해야지만 이 조약이 체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서 합의를 보기도 어려운데 이게 70개국 이상이 모여서 이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 3년이라는 세월이 뭐 긴 게 아닐 정도로 이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이 회담 분위기는요, 이 각국은 신성 로마 황제의 힘을 축소시키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가 완전히 붕괴해서 이 중부 유럽이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도 원치 않았죠. 이러한 입장은 독일의 공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전국들은 독일 영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이 되려는 경우도 많았죠. 예, 여기서 느껴지시는 바처럼 이 중세적인 논리도 사실은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묻어나고 있어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이 되려는 시도가 여러 국가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 승전국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스웨덴은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이라는 조건으로 포멜은 일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이 황제 위에 스웨덴 국왕이 올라서
스웨덴과 독일을 합친다는 구상으로 이 스웨덴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프랑스는요,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을 조건으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죠. 제후국을 조건으로 이 알자스 로렌을 차지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 프랑크 제국의 부활을 염려한 독일 및 주변 국가가 이러한 신성 로마 제국 제후국이 되려는 프랑스의 시도를 반대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알자스 로렌만 획득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이 문제가 종결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 네덜란드는요, 이 네덜란드 7개주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네덜란드 7개주는 독립의 조건을 놓고 서로 의견이 갈려서 2개주는 끝내 조약 체결에 불참하게 되죠. 이 2개주는 1839년에 벨기에로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웨스트팔렌인가요? 이 조약 자체는 종교 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참전국들은 가톨릭 도시인 오스나브리크에서 이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개신교 참전국들은 개신교 도시인 민스터에서 각각 황제와 조약 체결을 하게 되죠. 이 민스터 조약은 5월 15일, 그리고 오스나브리크 조약은 10월 24일에 체결되게 됩니다. 이 두 조약은 상호 보완적이고요. 이 두 도시 모두 독일의 웨스트팔렌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합쳐 웨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80여 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협상 대표들이 이 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웨스트팔렌 조약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종교 선택의 자유입니다. 예,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이 명문화된 조약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1555년에 이 각 지역 주민의 신앙은 지역 통치자의 신앙에 따른다는 이 아우구스트 부르크 종교 화의 원칙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교파가 더 추가되게 되죠. 바로 이 관용의 대상에 칼뱅파가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이 개신교가 비로소 유럽에서 인정받으며 종교전쟁의 불씨가 사라지게 되는 이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1627년 이전에 다른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이 설령 거주 지역의 통치자와 다른 신앙이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의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자신과 같은 신앙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그리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죠. 예, 종교 선택의 자유와 더불어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이제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주권국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제국의 모든 공국들은 법률을 만들고 해석할 권한, 그리고 전쟁을 선포할 권한, 세금을 매길 권한, 그리고 병사들을 징집할 권한, 영지 내에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거나 강화할 권한이 있다.
예, 이 신성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여러 공국들이 이제 독립국가로서 주권국가로서 법률을 새로 만들고 전쟁을 선포하고 또 세금을 걷고 병사들을 징집하고 아울러서 이 군사 요새 필요한 곳곳에 이 군사 요새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이제 주권국가의 개념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안전보장과 국제평화라는 개념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 조약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이 조약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군가 이 조약의 내용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보복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우호적인 이웃들에게 중재를 호소하거나 재판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년의 조정기간을 거쳐도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다면 이 조약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모두 힘을 합쳐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에게 보복해야 한다 라는 이 국제 안전보장 개념을 이 시기 즉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국제 평화 개념도 이 시기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그로티우스가 내놓은 최초의 국제법 이론이 있었고요.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질서를 복원한 비엔나 체제, 그리고 19세기 말 제국주의 국가들끼리의 충돌을 회피한 베를린 회의 등에서 이 계속 고려되고 응용되어 왔죠. 이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국제평화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유럽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요, 이 독일, 즉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의 몰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세 시기의 전통적인 강호들이죠.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요. 이 또 하나 이 몰락 이 번성한 국가들은요, 이 절대 왕정에 기초한 중앙 집권적 국민 국가를 형성한 프랑스와 이 스웨덴의 약진이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오스트리아로 영토가 축소되었고요. 이 북부의 프로이센이 신흥 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패권을 놓고 오스트리아와 결을 실력을 쌓아가기 시작하죠. 예, 이 북부의 프로이센이요. 이 프랑스는 루이 14세 치하에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조를 끊고 부르봉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상 유럽 최고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스페인은 계속해서 이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은 왕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30년 전쟁의 결과 이 합스부르크 왕조를 끊고 이제 부르봉 왕조가 스페인의 국왕을 이 되는 계기가 되면서 사실상 프랑스는 이 유럽 최고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스웨덴은 북유럽의 패자로서요, 패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곧 무리한 군국주의 발전 시도로 한계에 부딪히고요.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중위권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예, 이 러시아와의 이 전쟁에서 이 스웨덴이 패전을 경험하게 되죠. 예,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 부동항을 얻는 게 국가의 제일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크림 반도를 포함한 이 흑해 그리고 발트해 그 다음에 북해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와중에서 스웨덴과 격돌하게 되고 거기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죠. 네덜란드는요, 염원하던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웃 프랑스와 스웨덴이 이 강력해지는 바람에 이 대륙 패권 경쟁에는 손을 떼고요, 해양 무역 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예, 이 베스팔레 조약 이후를 보도록 하죠. 사실상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 중세적 질서가 빠르게 소멸하게 됩니다. 유럽 각국은 절대왕정과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요. 이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발전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아울러서 주권 평등의 원칙, 그리고 주권 절대성의 원칙, 마지막으로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 근대 국가의 이 틀을 갖춰 나가게 되죠. 예, 이 1648년 베스팔렌 조약이 이루어졌던 이 교회 이 문고리 모습입니다. 먼저 오스나부리크의 이 역사를 또 어떤 도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니더작센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오스나부르크이고요. 인구는 16만 4,748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예,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20만에서 100만 뭐 이 정도 규모의 도시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100만에서 한 2, 300만, 200만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매한 인구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인구수를 자랑하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상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정적으로는 니더작센주에 속하지만 이 역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 베스팔렌 지역의 도시이죠. 이 16세기 초 완공된 고딕 양식의 시청은 오스나부르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이 베스팔렌 조약이 체결된 장소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시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이 오스나부르크 시청의 모습이고요. 이곳에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실내의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이 오스나부르크의 역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래 이 780년에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가 이 유럽 무역로의 중심에 있는 이곳에 이 오스나부르크 교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한자 동맹의 일원으로 중세 무역의 거점 항구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 한자 동맹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자 동맹에서 이 한자라는 것은 사실상
독일어인데요. 뭐 특별한 의미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독일 국적항공사가 루프트한자가 있죠. 이 한자가 바로 이 한자 동맹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독일만 이 한자 동맹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이 러시아의 이 키예프까지 뭐 요새는 카이유라고 하던가요? 예, 카이유까지 이 한자 동맹이 체결되어 있죠. 804년 샤를마뉴 대제는 이곳에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인 이 카롤리눔 김나지움을 설치하기도 하죠. 이 1147년 도시의 지위를 얻고 이 12세기에 한자 동맹의 일원이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특허를 얻어 성벽을 쌓았는데 아직 성의 타워들이 남아있기도 하죠. 이 종교개혁 30년 전쟁 마녀사냥 등으로 사회 혼란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이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도시는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가톨릭 주교와 루터 교회 주교에 의해 번갈아가며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 이 도시의 이 시장이 이 가톨릭 주교와 루터교 주교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 시를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 개신교와 황제파 사이에 조약이 체결됐던 민스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793년 이 샤를마니 대제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루드거를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그를 첫 민스터 주교로 임명하게 되죠. 850년 첫 성당과 주교 집무실이 세워지고 도로, 시장, 도서관, 학교 등이 건립되면서 민스터는 중요한 지역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예, 지금도 이 민스터는 대학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죠. 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세시대에 들어 민스터 주교령은 한자 동맹의 주요 일원이 되고요.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스터는 가톨릭만 인정되는 주교령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민스터는 1815년 비엔나 조약으로 프로이센 왕국에 편입되게 되죠. 예, 이 독일에서 나온 이 웨스트팔렌 조약 체결 35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과제, 제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예, 잘못 적었네요. 이 평화의 도시로 유명한 오스나브리크와 이 민스터는 이 웨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장소라는 점을 강조한 이 관광 상품, 그러니까 이 평화도시 마케팅을 통한 관광 상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잘 알려진 평화도시들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서 주요한 볼거리를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과제는 아니고요. 뭐 사실상 아우슈비츠 같은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도 이 평화를 마케팅하는 중요한 관광 수단이 되고 있죠. 뭐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이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던져본 이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